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IMF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며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미국의 40% 이상이 몰렸고 오피스 빌딩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향하며 최근 3개월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 수가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2,724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7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는 IMF 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11월 취업자 감소폭은 10월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전, 보건복지, 건설업 등은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11월 감소폭은 다소 주춤했지만 12월 이후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상향 여파로 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며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2.79에서 3.99%, 우리은행은 연 2.76에서 3.86%로, NH농협은행은 연 2.69에서 3.7%로 올렸습니다. 어제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로 10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코픽스와 연동한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따라 오른 것입니다. 지난 9월 10개월 만에 반등했던 코픽스는 10월에 소폭 하락했다 11월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대책을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히며 그 방법을 놓고 여러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에 이자를 납부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밝힌 연착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감안해 금융지원 대책을 한꺼번에 되돌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1년간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융, 산업 등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선 연착륙 방안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장기 분할로 전환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차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금융권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의 10%에서 20% 정도만 갚은 뒤 새로운 대출을 내주는 재대출 방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연장 당시 논란이 됐던 이자 상환 유예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대상자 요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위중한 만큼 일단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110조 원 넘게 만기를 연장한 상태에서
잠재 부실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연착륙 방안과 관계없이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국내에서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올 8월 말 기준 총 55조 6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9천억 원으로 전체 1.6%를 차지했고 일반 법인은 13조 5천억 원으로 24.3%를, 또 나머지는 모두 기관 투자자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이 21조 7천억 원으로 4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이 14조 1천억 원, 아시아가 3조 4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 빌딩이 27조 4천억 원으로 절반가량이었고 호텔, 리조트와 복합단지, 리테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죠. 최근엔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을 넘어서 이 펀드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펀드로 이어진 결과인데요. 이소연 기자가 글로벌 펀드 투자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주식 직투에서 해외 주식 직구, 그리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이 해외 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향하며 최근 3개월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1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 일부가 해외 주식형 펀드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차익 실현을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환매가 일어난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설정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형 펀드 중 설정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분야는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펀드와 유가 반등에 관심을 모은 에너지 펀드입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북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 에너지 펀드에는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오광영 신영증권연구원은 내년에도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관심이 이어지며 관련 펀드에도 투자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신흥국 증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주식형 펀드의 지속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중장기 자산 배분안을 통해 해외 투자 비중을 5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및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하며 실내 영업을 제한하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와 레저업의 소상공인 매출은 반토막이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영업이 제한되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자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 초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기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30% 줄인 상황. 이 기간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작년 주간 대비 최저치입니다. 올해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째 주로 당시에는 지난해 75%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방 역시 코로나19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소상공인 매출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68%, 6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과 스포츠 레저업, 여행업의 피해가 특히 큽니다. 이 기간 스포츠 레저 업종 매출은 실내 체육시설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해 지난해 53% 수준까지 떨어졌고 음식점업 사업장 매출과 여행업종 매출도 각각 55%, 58%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20대가 이른바 부모 찬스로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의심 거래 109건이 적발됐습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20대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송파구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광명, 김포시 주택거래 과열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10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20대가 사실상 사기 힘든 18억짜리 집을 산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 매수자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미성년자 신분으로 저축성 보험을 들면서 각각 8억 원과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냈습니다. 이후 보험을 해지해 아파트 값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낸 게 부모의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친족 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 109건 외에도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 총 190건의 위법 의심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1건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고시원 거주자들이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사례를 조사한 대응반은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 1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0에 앞서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며 글로벌 전자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1을 앞두고 총 68개의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최고 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혁신상에 선정됐고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 부문에서 각각 최고 혁신상 2개를 받고 TV 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 혁신상을,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노트 20 5G 등이 최고 혁신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24개 CES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노콘 매직 스페이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고 2013년 출시 이후 9년 연속 혁신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CES 2021은 사상 처음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세계 전자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처음 시도되는 100% 온라인 전시회에서 효과적으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상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LG전자는 고객의 삶과 혁신을 주제로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동영상 콘텐츠 속에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놓고 대립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지난 11일 음악 저작권료 산정 요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OTT 업계는 문체부 결정에 즉각 반기를 들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율을 내년 1.5%로 올리고 2026년까지 약 2%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음악 예능이나 콘서트 등 음악이 주 콘텐츠가 되는 영상물의 경우 요율을 3%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당초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 과차, 티빙 등 국내 OTT 업계에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산정료율을 2.5%로 해서 넷플릭스가 내는 만큼 지불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웨이브 등은 무조건 넷플릭스 요율을 따를 수는 없고 OTT라는 게 기존에 없던 산업인 만큼 새로운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만들자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음저협의 2.5%, OTT 업계의 0.625% 간격은 줄어들지 못하고 결국 공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가게 된 건데요. 문체부가 중재 역할을 맡아 지난 11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문제 해결까지 보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짧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OTT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만큼 OTT 사업에 끼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 업계로 구성된 OTT 음악 저작권 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기간을 길게 잡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랬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음대여 측 주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체부 발표 내용이 결국에는 2%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음저협의 요구에 지나치게 편향된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이용자와 음저협 사이에서의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말로 수렴하고 주변의 많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큽니다. 네,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료율은 1.5%지만 2026년까지 1.995%로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2.5%율을 주장한 음저협 입장에 치우쳐졌다는 의견입니다. 또 실제 협의 기간 역시 실질적인 시간을 따지면 5개월이 채 되지 않고 실무 협의도 3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하고요. 음대협에서는 행정 소송도 고려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OTT 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 OTT라는 게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OTT 업계는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음대협 측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체부가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개정해서 승인을 내리면은 음저협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을 하거나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정해진 징수 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문체부 결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OTT 업계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매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도 한 산업 전체가 자신들이 속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문제 역시 OTT가 전혀 없던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인데 OTT 업계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에서 부담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엔 OTT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료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OTT 업계 입장은 어때요, 지금? 네,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용료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혹자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가격 인상은 용납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의 저작권자가 넷플릭스로 되어 있어 일정 부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국내 OTT는 방송 다시 보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오리지널 영화가 적어
이 같은 저작권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이용료 인상과 함께 전체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국내 OTT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OTT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자나 음악 저작권자나 그리고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근시안적인 일방적인 결정은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고 결국에 해외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면은 그렇게 될 때는 콘텐츠 제작자나 저작권자 그리고 콘텐츠 최종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한다. 토종 OTT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음악 저작권료율 징수 기준 마련에 있어서 OTT 업계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국내 OTT 업계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앞으로 업계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웨이브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웨이브가 속한 OTT 음대업은 이번 주까지 논의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OTT 업계에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문체부의 결정을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체부 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것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토종 OTT 산업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GV70의 가격과 주요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동급의 수입차 대비 시작 가격이 낮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수입차의 전유물이었던 고급 중형 SUV 시장의 판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GV70의 판매 가격과 주요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GV70가 속한 고급 중형 SUV 시장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누적 판매 기준 폭스바겐 티구안이 11,336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벤츠 GLC가 5,990대, BMW X3가 3,254대가 팔렸습니다. GV70는 경쟁 차종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판매 가격은 4,880만 원부터 시작해 가솔린 3.5 터보 모델과 디젤 2.2 모델이 5,830만 원과 5,13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벤츠 GLC가 6,840만 원, BMW X3가 6,410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 1,000만 원이 낮습니다. 다만 가솔린 3.5 터보 모델 기준 모든 옵션을 포함하면 가격은 7천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선택 사양 추가에 따라 수입차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종 옵션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하면 9천만 원 후반에서 1억에 가까이 가는 수입차들과 거의 동급의 수준을 갖췄다. 이런 고급 SUV 시장도 수입차에 대적할 만한 품질의 국산차가 이제 출시가 됐다. 이렇게 좀. 한편 제네시스는 이달 중 전국 영업점을 통해 계약을 접수하고 내년 1월부터 차량을 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이 약 20분 만에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내년에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 충전기로는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는데 초급속 충전기는 약 20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경부는 주택가나 구축 아파트에 그간 주로 설치해온 독립형 완속 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또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 충전기도 시범 설치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증권선물심의위원회 2차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증선위는 예정대로 열렸는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인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인펀드 판매사 제재안은 의견 진술을 위한 대면 청취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심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한 차례 밀렸던 심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한 차례 밀리며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